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부는 단순히 달력이 넘어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음양의 균형이 맞춰지는 시점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며 우주의 저울이 수평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재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날이었고, 흐름이 막혀있던 사람에게는 재물과 인연, 건강이 동시에 풀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모이지 않고 일이 꼬이는 이유를 팔자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절기의 기운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주는 타고난 기운이지만 고정불변이 아니었습니다. 절기와 운의 흐름을 어떻게 맞추는가에 따라 길흉화복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추부는 음과 양의 힘이 같아지는 유일한 날이라 흐트러진 삶의 저울을 다시 세우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명리학에서 식상은 재성을 낳고 재성은 관성을 움직여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운이 막히면 돈이 들어와도 금방 흩어지고 관계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추부는 이 막힌 기운을 뚫어 순환을 다시 돌려주는 관문이었습니다. 조상들은 이날 반드시 특별한 음식을 챙겼습니다. 첫째 토라는 땅의 기운을 담아 재물 그릇을 튼튼히 했고, 둘째 버섯은 숨어있던 기회를 드러내 귀인과 재물을 불러왔습니다. 셋째 늙은 호박은 황금빛 기운을 담아 큰 재물을 오래 머물게 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오행의 기운을 직접 몸에 담는 실천이었습니다. 추부는 1년에 단 하루뿐이었고, 이 날을 놓친다면 다시 같은 균형의 기운을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막힌 흐름이 뚫리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추부는 1년 24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균형을 상징하는 날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히 같아지는 음양평분의 순간으로 우주의 저울이 한치의 기울어짐도 없이 수평을 이루는 시점이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오행의 흐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균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음양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목화토금수의 기운도 막히게 되고, 그 결과 재물은 들어와도 흩어지고 인연은 이어지지 못하며 건강 역시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추부는 이러한 막힘을 풀어내는 관문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을은 본래 수확의 계절로 봄과 여름 동안 자라난 모든 것을 거두어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추부는 바로 그 수확의 문이 열리는 시점이었기에 이때의 기운을 제대로 맞이하면 재물이 단단히 쌓이고 오래 머물렀습니다. 명리학적으로는 금이 왕성해지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수의 기운이 준비되는 시기인데, 금은 재성을 강화하고 수는 새로운 순환을 열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추부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재물의 저장고가 열리고 기회의 문이 동시에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조상들은 이날의 균형을 몸과 집안에 불어넣기 위해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질서를 세우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 곧 복을 불러오는 준비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내보내며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사람들에게 작은 인사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맑아졌습니다. 이러한 실천 위에 추분의 음식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행의 균형이 잡힌 몸과 마음에 들어온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기운의 축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운은 저절로 오지 않고 흐름에 맞추어 준비한 사람에게만 머문다고 했습니다. 추부는 그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었습니다. 재물의 기운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들었고, 인연의 기운은 얽히지 않고 풀려났으며, 건강의 기운은 기울지 않고 바로 섰습니다. 이처럼 추분의 원리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되찾고 복을 불러오는 열쇠로 작동했습니다. 토라는 땅속에서 자라며 토의 전기를 온전히 품은 대표적인 뿌리 작물이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토는 만물을 담아내는 바탕이자 재물을 담는 그릇의 기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릇이 단단해야 곡식과 보물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듯 토라는 흩어지던 재물운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추분 무렵 땅속에서 연글어 나오는 토라는 계절의 기운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재물 그릇을 키우고 안정시키는 데 탁월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토란의 모양도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큰 어미 토란 주위로 작은 토란들이 동글동글 매달려 있는 모습은 다산과 번창 그리고 화목을 상징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중심을 잡고 자손들이 함께 번성하는 형국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토란을 먹으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재물이 알알이 쌓인다고 전했습니다. 추분에 토란국을 먹는 것은 단순한 음식 섭취가 아니라 집안의 재물운과 화목을 기원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토란 특유의 미끈한 성질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미끈거림을 불편해했지만 오히려 조상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드러움이 바로 막힌 길을 열고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로 작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가족 간의 오해, 사업상 꼬여있던 문제도 토란을 먹으며 마음을 다잡으면 한결 부드럽게 풀려나간다고 여겼습니다. 이때 들깨가루를 넉넉히 넣어 끓이면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들깨의 깨알 같은 복이 더해져 작은 행운들이 이어지는 효과를 낳는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토란국은 혼자 먹는 것보다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먹을 때 힘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 솥에서 끓여낸 국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집안의 기운을 하나로 묶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추분에 먹는 토란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집안의 기둥을 세우고 재물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복된 음식이었습니다. 버섯은 산속 깊은 그늘에서 홀연히 돋아나는 특별한 생명체였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버섯은 음기 속에서 양기를 품고 태어나는 존재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직관과 기회의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낮과 밤이 균형을 이루는 추분의 시점에 버섯을 먹는 것은 마치 내 안에 숨어있던 감각을 깨우고 보이지 않던 길을 발견하게 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쥐띠 소띠처럼 토와 수의 기운을 많이 가진 이들에게 버섯은 산의 정기와 음의 기운을 동시에 불어넣어 예상치 못한 재앙을 끌어들이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표고버섯, 송이버섯처럼 향이 진한 버섯은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 깊은 향은 산의 맑은 기운을 담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켰습니다. 명리학적으로 향은 기운의 파동을 멀리 퍼뜨리는 매개체인데 버섯의 향을 들이마시는 것은 마치 산신령이 건네는 복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버섯을 넣어 밥을 지으면 그 집안에 귀인이 찾아오고 버섯으로 맑은 국을 끓여 먹으면 막혀있던 운세가 풀린다고 전했습니다. 버섯의 갓 모양 또한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었습니다. 둥글게 펼쳐진 갓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는 그릇을 닮았습니다. 특히 크고 단단한 버섯을 고르면 복을 담는 그릇이 넓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버섯을 손질하며 이 버섯 그릇에 내 복이 가득 담긴다는 주문을 마음속으로 되뇌면 그 기운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버섯은 다른 재료와 어울릴 때 그 힘이 배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귀인을 불러들이고 협력 속에서 뜻밖의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버섯을 함께 먹으며 지금 내게 필요한 기회가 온다는 마음을 가지면 촉이 또렷해지고 실제로 중요한 제안이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추분에 먹는 버섯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숨어있던 행운과 기회를 포착하게 해주는 귀한 매개였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버섯을 귀히 여겨 특별한 날 차례상이나 기도상에 올렸고 오늘날에도 그 지혜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늙은 호박은 가을 수확의 절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물이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호박은 토의 기운을 가장 충만하게 품고 있어 안정과 저장 그리고 확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음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잘 익은 늙은 호박의 짙은 황금빛은 금의 재성을 불러들이는 상징이 되었고 그 크기와 무게는 들어온 복이 가볍게 흩어지지 않고 오래 머문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추분에 호박을 먹는 것은 단순한 계절 음식이 아니라 크고 묵직한 재물을 내 삶에 붙잡아 두는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늙은 호박은 저장성이 뛰어나 가을에 수확해 겨울을 넘어 이듬해 봄까지도 변질되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주에서 재물이 단발성으로 들어왔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 자산처럼 안정적으로 축적되는 흐름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호박 속에 가득한 씨앗은 번식력과 확장성을 의미했습니다. 씨앗 하나가 또 다른 호박을 키워내듯 지금 들어온 작은 복이 시간이 지나며 여러 갈래로 불어나 가게와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호박죽은 이러한 늙은 호박의 기운을 온전히 담아내는 대표적인 조리법이었습니다. 특히 춥은 당일 아침에 황금빛 호박죽을 끓여 먹으면 밤새 잠들어 있던 재물운을 깨우고 하루 전체를 풍요롭게 열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찹쌀 새알심을 동동 띄우면 보름달처럼 환한 소원 성취의 기운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새알심은 둥글고 쫀득해 한번 들어온 복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상징이 되었고, 가족과 함께 먹을수록 그 결속력과 화목이 강해졌습니다. 늙은 호박의 긍정적인 기운을 더욱 강화하려면 먹는 순간 마음의 주문을 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 곳간이 황금빛으로 가득 차오른다. 내 재물이 호박처럼 묵직하게 저장된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한 숟갈 한 숟갈 음미하면 단순한 음식이 심리적 영적 의식으로 전환되어 실제 생활 속 절제와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호박죽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 재물뿐 아니라 건강운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렇듯 늙은 호박은 크기와 무게, 황금빛 색깔, 저장성, 씨앗의 다산성까지 복합적인 상징을 지닌 음식이었습니다. 추분의 늙은 호박을 챙겨 먹는 행위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올 복을 크게 만들고 오래 머무르게 하는 지혜로운 실천이었습니다. 추분은 하루 세 끼 식사의 흐름을 통해 기운을 완성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늙은 호박죽으로 속을 달래고 재정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호박의 황금빛은 눈으로 보는 순간부터 금전운을 일깨우는 상징이 되었고, 첫 숟갈을 뜨며 오늘 하루는 묵직한 복으로 채워진다는 선언을 하면 그 기운이 몸속에 저장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사주의 재성이 튼튼한 바탕을 마련하는 것과 같아 하루 전체의 에너지가 흔들리지 않게 기초를 세워 주었습니다. 점심에는 토란탕을 중심으로 한 식사가 권장되었습니다. 토란은 땅속 기운을 품고 있어 동그릇을 의미했고, 들깨와 함께 끓여낸 국물은 미끈한 성질을 부드러운 조화로 바꿔 막혀있던 흐름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함께 둘러앉아 먹는 것이 효과를 배가시켰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인성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라나는데, 함께하는 식사가 곧 인성을 튼튼히 하여 재성이 안정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 재물 그릇이 단단해진다는 마음을 되내며 음식을 나누면 화목한 관계와 재물운이 동시에 채워졌습니다. 저녁에는 향긋한 버섯 요리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버섯은 숨어있는 기회와 직감을 상징했기에 저녁 식탁에서 버섯을 음미하는 것은 낮 동안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영감을 불러들이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송이나 표고 같은 깊은 향의 버섯은 귀인과 인연을 당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간 모양을 보며 내게 복을 담아줄 그릇이 가득 찬다는 주문을 외우면 하루의 경험이 단순한 일상에서 행운의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식단 루틴의 핵심은 의식화에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 10초 동안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한 입마다 한 문장의 선언을 하는 것, 그리고 식사 후 1분 동안 오늘의 기운을 정리하는 행동이 중요했습니다. 사주에서 재성인성 식상이 각각 순환하며 균형을 맞출 때 비로소 큰 복이 자리 잡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침 호박죽은 재성의 바탕을, 점심 토란탕은 인성의 화목을, 저녁 버섯 요리는 식상의 직감을 강화하며 하루 전체의 운을 완성했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순간 추분의 기운은 현실의 재물과 기회로 변환되었습니다. 추분의 기운을 단순히 음식만으로 끝내기보다 공간과 습관까지 보강하면 효과는 배가 되었습니다. 먼저 추분을 전후한 3일 동안은 현관, 식탁, 서쪽 공간을 반드시 정돈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자리이기에 먼지나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좋은 복이 머물지 못했습니다. 현관을 깨끗이 쓸고 신발을 가지런히 두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운이 막힘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은 집안의 중심, 곧 재물의 중심이기에 그 위에 올려두는 물건 하나에도 기운이 담겼습니다. 식탁 중앙에는 흰색의 작은 그릇을 두는 것이 권장되었습니다. 흰색은 금의 기운을 상징해 재성을 끌어당기는 매개였고, 그 속에 소금이나 맑은 물을 조금 담아두면 기운이 더욱 정화되었습니다.
그릇 주변에는 추분의 세 가지 음식인 토란, 버섯, 호박을 시계 방향으로 배치해 모으고 깨우고 저장하는 운이 순환을 완성했습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오행의 흐름을 공간 속에 구현한 작은 재단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말의 힘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추분 식사 자리에서는 부정적이고 탁한 말을 금하고 대신 감사의 문장을 세 가지 이상 나누는 습관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함께 주어 고맙습니다. 이 음식이 우리를 살립니다. 올 한 해 풍요롭기를 기원합니다. 같은 짧은 문장은 그 자체로 인성의 기운을 키워 관계운을 살렸습니다. 명리학에서 인성이 튼튼해야 재성이 오래간다고 보았기에 식사 자리에서의 긍정 언어가 결국 재물운을 붙잡는 힘이 되었습니다. 생활 속 소품도 기운의 매개체로 쓰였습니다. 지갑을 노랑-베이지 계열로 바꾸는 것은 토의 안정과 금의 재성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풍수적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소량만 남겨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의식처럼 한 숟갈 이어가는 습관은 연속성을 상징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흐름은 곧 재물의 지속성을 의미했으며 사주에서 말하는 운의 순환을 생활 속에서 재현한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 모여 추분의 음식 기운은 단발적 효과가 아니라 생활의 구조로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세 가지 음식은 특별한 재료나 값비싼 부적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비보였습니다. 추분의 기운을 온전히 담고 있는 토란, 버섯, 늙은 호박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조상들이 남긴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재물운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과 반복으로 길러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현실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이 되었습니다. 추분 당일이 가장 적합한 시기이지만 전후 7일 동안 같은 루틴을 꾸준히 실행해도 충분히 기운은 따라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와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복을 불러오는 의식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태도였습니다. 마음가짐이 긍정적이고 감사할수록 오행의 흐름은 원활해졌고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사주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운을 부르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열고 기운의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복 들어와라, 음식 복 받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짧은 글 한 줄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기운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여러분의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개인 맞춤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본인의 생년월일, 성별, 태어난 시를 함께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주의 흐름을 분석해 색상, 방위, 그리고 가장 적합한 식단 타이밍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주명리학은 타고난 틀만 보는 학문이 아니라 현재의 흐름을 조율해 미래를 바꾸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운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셔서 가정과 재물이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